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아들 리스크로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른바 아빠 차스 논란인데 곽상도 의원, 또 여기에 장제원 의원까지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먼저 곽상도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그 화천대유 대리인 그 네. 곽병채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이 50억 원인데 네. 이걸 맨 처음 사실은 일에서 받은 것이 나름 기여한 것이 맞는데 일확천금처럼 박하게 평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곽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사람 속을 긁은 거예요. 더 논란이 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와 검사 출신인 곽 의원 간의 연결고리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에서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황당한 것이고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로 2015년부터 한 6년 정도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 퇴직금으로 50억 원이나 받은 건데 일해서 정당히 받은 거다. 그리고 일하면서 좀 건강도 안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산재 성격의 퇴직금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건 다 얘기 나왔던 것인데 네. 일단 50억 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대리인데 퇴직금이 국내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비교해도 4위에 해당한다는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산재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월급 250만 원, 좀 더 높여가 38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 6년 근무에서 50억 원 퇴직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아빠 찬스의 공정 코드가 흔들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사과문 발표하고 네. 윤석열 그 캠프의 총괄을 자리를 내놨습니다. 네. 내놨는데 일단은 지금 그 아들 노엘 장용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냈고. 집행유예였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를 낸 거죠. 사고 난 거죠. 네. 경찰 들이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죠. 불구속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구속 수사도 아니고요. 예, 무면허 불구속 음주운전인데 불구속 수사. 네. 예, 음주운전의 불구속 수사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장 구속될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장제원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원직 박탈을 하라는 그 청원도 올라왔고 네.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20만 명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뭐 성격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소위 아빠 찬스의 공정 코드가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공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보수야권이 제기할 수 있는 코드였죠. 그렇죠. 지금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행태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뭉쳐서 윤석열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재보궐선거도 당시 2030 세대가 몰표를 받은 압도적인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공정 코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정 코드 휘청이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권 지지자들은 왜 노회가 곽상도 아들에게 공정을 외치지 않느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직 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장제원 의원 측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총괄 캠프직에 총괄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불똥이 커질지 네. 어떻게 될지 이건 또 며칠 가서 또 프레임이 뭘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는데 의원직에서도 내려와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고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도
탈당 이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퍼졌기 때문에 수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네, 될지.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워낙 또 방향도 여기저기 튀고 있는 거라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주제를 좀 바꿔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사실은 네. 유엔이라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뉴스에 나왔지만 이거는 지난 24일, 25일 이틀 연속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야기했던 네. 그 괴와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소위 얘기하는 북의 그 리태성 외무상이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건 뭐 별 소용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다음 바로 김 부부장이 미국에 대해서 또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24일날 보내고 그다음 또 25일날 다시 한번 보낸 건데 네네. 유엔의 김성 대사가 공식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지금 전체 그림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던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관계 회복, 발전 전망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 해볼 용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잣대 철회를 선결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요. 계속 그래왔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남북이 서로 유연하게 네.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이거 역시 또다시 대선의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일단 화답을 했지만 이게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김성 대사 연설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 어떤 의도로 좀 풀이를 해야 될까요? 요거요.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뭘 얘기했냐면은 네. 왜 남한은 그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네. 자신들의 발사에 대해서는 북핵 억지로 확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맥이 다 읽혀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에서도 군사 활동하는 것도 북에서도 군사 활동하는 것도 똑같다. 이중잣대 얘기하면서 이렇게 김여정이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가상자산 거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이 끝났죠. 이 금융위원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 계좌를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 37곳이 이제 완전 폐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4곳 큰 거래소였던 4곳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업비트, 비선, 코인, 코빗은 이전과 똑같이 거래를 하고 원화도 출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 가운데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심사도 못 받고 네. 또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도 못 받은 곳은 문을 닫아요. 그게 네. 37곳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만 받은 곳은 영업을 하되 네. 뭘 하냐면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는 건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서는 이번 특검법이 업비트, 비선, 코인은 코빗만 밀어주기 과점을 조정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 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업비트, 비선, 코인은 코빗은 지금 현재의 뭐 작전주라든지 이런 걸 먹히지 않는 안전한 시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나머지 그러니까 문 닫게 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전을 했고요. 네. 다만 지금 24곳의 IS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받은 것은 왜 버티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 사고 팔면서 버티는 것은 혹시나 모를 2차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있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등록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 긍정적인 것은 잡코인이라든지 작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비트 비슷한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만 과점을 허용했다라는 부분. 네. 이것이 긍정과 부정 모두 다 사인이 시장에 전달해진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국에서 금지하고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황에 따라서 한국 여기 그 암호화폐 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가상화폐가 크게 한번 요동을 쳤죠. 중국발 때문인가요? 그거는 중국발 때문에 그래요. 아. 지금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거래 신고라든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돌아가는 걸 제대로 캐치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 중국에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법화 시키니까 네.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금융위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네 군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누가 돈을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네. 해서 트래블 룰을 정확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구축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과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네네. 근데 이걸 암호화폐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은 또 반대해요. 1년 더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2030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선 주자들도 이거를 신경을 쓸 거예요. 이거 공약사항에 또 나올 만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암호화폐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기치 않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 37곳이 폐업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그 자금을 이동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 무더기 폐업하는 데서 피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네. 시장에서는 2조다, 3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한 달 전부터 더군다나 그 9월 17일까지 이 그 폐업 가능성이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공고해라라고 했는데 공고도 하기도 전에 운영진이 연락처가 두절된 것도 네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경찰 조사받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요거는 좀 나오는 대로 어차피 계속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네, 계속 그 지켜보죠. 이후에 뉴스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